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주목할 투자 인사이트 하나하나 좀 짚어주실 텐데 아시아 시장 오늘 전반을 좀 짚어주시고 미국 시장 얘기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세계를 돌아보게 될 것 같은데 중국 얘기 먼저 갖고 오셨네요. 네. 중국 경제 얘기를 사실 제가 최근에 중국의 이 첨단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경제가 지금 옛날에 안 좋다고 한 게 해결이 되는 거야? 이쪽으로는 조금 관심을 덜 가졌던 것 같은데 지금 뭐 GDP나 디플레이션, 과잉 생산 이런 얘기를 갖고 오신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전 세계 큰 그 소위 그 경제 주체 큰 걸로 따지면 미국, 네. 유럽, 중국 요 세 군데죠. 근데 이 세 군데 고질적인 그 소위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네. 미국은 과잉 소비. 그러니까 이런 표지만 능력에 넘치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뭔가 빌려와서 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에는 소비가 진짜 중요한 축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예, 달러 네. 패권을 갖고 네. 있고 국방력도 세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계속 늘고 네. 있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유럽은 역으로 과잉 그 소위 그 과소 투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2008년에 미국 보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독일 중심으로 투자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모든 지금은 게 이제 좀 돈을 좀 푼다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까지는 긴축을 해왔다. 예, 네. 사실은 그것이 지금도 유럽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안에서도 독일과 그 프랑스 그 이탈리아 뭐 이런 데하고 좀 차이가 나는 네. 어쨌거나 근데 독일이 제일 큰 경제니까 독일 중심으로 보면 과소 투자가 문제였고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중국은 아까 이 두 군데를 상대로 이제까지 장사 잘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과잉 투자를 해온 거죠. 그래서 생산 위주로 모든 걸 생산.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오늘 중국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 과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생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정도 사이즈 되면 소비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디플레이션이 문제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가가 있기 때문에 명목 성장과 실질 성장을 나눈 이유가 그 사이에 물가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보면은 물가 상승분은 빼고 봐야 되니까 네. 실질을 보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뒤집어져서 실질 성장률이 더 높아요. 보시면은 그러네요. 명목은 이번에 가장 최근이 3.9밖에 안 되는데 네. 실질은 5.2입니다. 그 결국 뭐냐면 그 차이가 소위 말해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지금 4개 분기 지금 요걸 또 길게 느리면 한 8개 분기 정도가 지금 소위 말하는 물가가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우측에 보면 디플레이터라는 겁니다. 디플레이터라는 게 모든 대표적으로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그냥 잠깐 예를 들면 디플레이터라는 건 뭐냐면 GDP 안에는 소비자 부분도 있고 생산자 부분도 있고 정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는 CPI를 보고 생산자는 PPI를 보는데 그렇죠. 정부 부분은 또 알 수도 없고.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디플레이터다. 근데 디플레이터가 그래서 GDP를 보면 지금 8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권 아래 제가 박스에 놨잖아요. 마이너스로 좀 내려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사람들의 생각은 뭐 계속 싸지는데 다음에 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전자제품 예를 들었는데 전자제품 내가 죽을 때 사야 제일 싸게 산다 뭐 이런 얘기 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가격이 올라오고 기존 게 떨어지니까. 근데 역으로 말하면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격이 처음에 나와서 계속 떨어지면 그러면은 죽기 전에 사야지 제일 싸게 살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이 중국에도 소비가 상대적으로 둔화했던 게 한 2년 넘게 계속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음에 사야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디플레이션이 어찌 보면 더 크다. 문제다. 왜냐하면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활력 자체가 좀 맞습니다. 떨어진다. 예. 그래서 또, 네.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고민이 많고 그렇게 고집불통이던 데가 소비 쪽으로 돌리려고 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흐름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과잉 생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과잉 생산이라는 건 우리한테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맞습니다. 주잖아요. 특히 네. 뭐 철강 업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잉 생산을 해서 너무나 싼 값으로 뭐 반덤핑 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거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정책이 나오면서 우리 철강에도 좀 영향이 있기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기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이게 문제인 네. 거죠. 말씀 주신 대로 네. 중국 안에서만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계 생산 공장이다 보니까 그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데 적당히 했을 때는 다른 나라가 그걸 수혜를 봤어요. 싸게 사 우리 사잖아요. 태무 뭐 이런 데서 싸게 사서 좋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과해지다 보니까 온 세상이 걱정하게 된 거죠. 미국도 걱정하고 유럽도 걱정하고 우리도 걱정하고 또 우리 생산 기업들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너무 과잉 투자가 돼서 너무 생산 캐파가 늘어나다 보니까 적자 보고 이제 팔게 된 거죠. 수요가 못 따라가지고 전 세계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00년도 수준으로 적자 기업이 늘어나서 전체 기업 중에 20%가 넘는 비중이 적자 보면서 생산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고정 비용은 커버 안 되지만 변동 비용 정도 커버하면 적자는 되지만 돌아는 가니까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유럽도 그래갖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날아가서 야 너 좀 생산 조절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미국은 아예 대놓고 이제 관세로 때리고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고집을 부리다가 말씀 주신 대로 지난 주말에 드디어 시진핑이 나서서 너무 지역별로 너무 똑같은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 문제야. 그래서 굳이 신재생 태양광 계속 너희도 똑같이 투자해야 돼. 인공지능 똑같이 투자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순간 이제 어제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특히 태양광 위주나 뭐 이런 쪽 위주로 신재생 위주로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그만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의 과잉 생산, 과잉 수출, 적자 보면서 수출하는 거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고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파괴적일 수 있어서 중국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만 있으면 베스트가 아니고 이게 오래 가면은 큰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적자 기업 비중이 2001년 이래로 가장 높다. 지금 그래프도 확인해봤고 중국 경제 이제 고질적인 어떤 뇌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또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또 중국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좀 부실하다라는 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의 어떤 위험 요소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뭐 헝다, 완다 이런 맞습니다. 것도 기억이 나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말씀 주신 네. 대로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이름을 외우고 있는 게 참 신기한 상황이 된 거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중국 우리나라도 같지만 우리나라 우리 네. 가계 네. 자산의 한 70%가 부동산인데 중국도 똑같습니다. 7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우리도 이제 사실은 부동산 가격에 휘둘리는 이유가 워낙 그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그런데 중국도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몰렸어요. 사실은 중국 정부가 유도한 것도 있죠.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그 소위 금융 위기 온 이후에 중국이 엄청나게 소위 과잉 투자를 해주면서 부동산 개발 어마어마하게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뭐 구린이 모든 그 철강인이 다 빨아들이면서 사실은 전 세계를 살려줬는데 문제는 이것이 적당하게 멈췄어야 되는데 이게 과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순간 이제 너무 그 소위 사람들이 수요할 수 있는 것보다 집 공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돈도 몰리다 보니까 최근 한 3년 5년간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이 마이너스 전월 대비입니다. 여기 마이너스를 지속되고 있는데 2021년부터 사실 마이너스였고 최근 들어서 조금은 작년 하반기에 좀 회복되는 듯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마이너스 폭이 다시 커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전반적으로 아직도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사회에 이렇게 놓고 보면 내 전체 재산의 70%가 계속 알게 모르게 줄고 있어요, 이게. 맨날 보고 있을 거잖아요. 아마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 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에 맨날 붙어 있는 집값들을 알게 모르게 전세를 갖고 계신 분도 그렇고 집 갖고 계신 분도 보게 됩니다. 왠지 오르면 기분 좋아서 뭐라도 외식이라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당장 팔 계획도 없지만 네. 어쨌든 가격 확인은 네, 가격이 빠지면 왠지 불안해서 좀 쫙하게 되고 이게 이제 부의 효과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소비가
엄청 약화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올해 다행스럽게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 쪽으로 정책을 바꾼 것은 다행인데 아까 봤듯이 2분기가 어쨌든 실질이 5.2%나 나오니까 괜찮네 이러면서 혹시 지금 올해 추석 전후로 있을 중국의 부양책, 소비 진작책이 혹시 약화되거나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에 사실은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에 주가 좋았던 기업들 대표적인 게 중국 내수 소비 수혜주들 많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연초부터 사실은 그건 계속 말씀을 네. 드렸었고 결국 이것이 하반기 이후로도 지속될지 여부는 결국은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좀 잡히느냐, 중국 정부가 그 다음에 그 소위 그 정책을 소비 진작책을 좀 지속적으로 강화해 줄 수 있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쪽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중국 얘기입니다. 이것도 앞에서도 이제 공급 과잉 얘기 나왔는데 아파트나 주택도 공급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역대급으로. 미분양도 많고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 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 좀 알아봤고요. 미국 얘기 좀 해볼까요? 대표님 이제 간밤에도 물론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약해지는 감이 있었어도 나스닥도 S&P 500도 또 기록을 세웠거든요. 계속 잘 가고 있어요. 네. 뭐 실적도 잘 나올 거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가운데 이제 내부자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자료인데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는 겁니까? 내부자? 네네 이게 네. 기업 내부자 밑에 보면은 네. 인사이더 센티먼트라는 데가 있고 이게 아마 미시건대 한 교수분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만든 거예요. 아, 네, 그래갖고 딴 게 아니고 기업 내부자들 중에 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이 쉬운 그러니까 경영진, 소위 우리 하면 사장님, 상무님, 전무님 이런 임원들, 네. 그 다음에 이사회, 이사들 이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내부 정보에 관여할 수 있으니까 그 회사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신고를 하게 돼. 네. 미리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모으는 거고요. 이걸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더 있는 건 뭐냐면 소위 최대 주주에 속하는 10% 이상 주주들. 근데 외부에 이거는 뭐 대형 펀드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슨 법률 고문들, 회계 뭐 이런 회사들도 사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말씀드린 거 요거 싹 다 빼고 맨 앞에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들, 경영을 감시하는 이사들 요들의 감만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인데 그럼 내부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엄청 보수적이죠. 아, 안 사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이건 이제 순매수, 순매도 이건데 결국은 사는 거가 위로 올라가면 파는 거보다 사는 게 더 많은 거고 네. 밑으로 내려오면 그 사는 거와 파는 거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0보다는 전반적으로 크긴 한데 지금 10년간 과거 평균에 비해서 평균이 한 5%, 6% 된다면 지금 가장 최근 7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11%까지 내려왔다. 그럼 얘기는 야 우리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과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라고 기업 내부자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올라온 거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이런 맞습니다. 것도 그러니까 있을 거고. 이번 네. V자 반등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끌어올릴 때 거기다 대고 기업 내부자들은 때렸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워낙 시장이 특히 좋아서 다들 환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발상 투자 아이디어로는 기업의 내부자들은 적어도 지금 미국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주가 수준에 대해서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면 좀 쉬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익 실현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생각해 볼 거는 이 와중에도 사는 기업들은 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이 주가 많이 빠진 데들 뭐 이런 데들 뭐 코노코 뭐 이런 데 필립스 코노코 이런 데들은 여전히 좀 더 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빠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반대편에서 기업 내부자들이 오히려 사는 데는 따라 사면 대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이렇게 기업 내부자들이 팔 때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역발상 아이디어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엔화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죠. 특히나 어제 밤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표님, 일본에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여소야대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시바 총리의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총리직은 유지하겠다. 이제 이런 걸 좀 강하게 밝혔고 엔화가 여기에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뭔가 일본의 재정 악화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선거 전까지만 해도 좀
우려가 많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수그러든 것 같아요. 간밤의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일본을 집중하는 네. 가장 큰 이유는 한 두세 가지가 될 텐데 네. 첫 번째로는 엔화의 움직임. 엔화.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우리한테 주고 단기적으로 최근에 7월 한 달 동안 아시아 통화가 다 약세로 돌아갔었어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엔화가 좀 과하게 약세로 갔던 거고 이게 왼쪽 번 차트에 보시면 7월 달 들어서 이번에 엔화가 위로 빨간색이 확 올라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원화 그다음에 대만 달러조차도 도매금으로 끌려서 그치. 올라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시아 통화 이것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은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되고 나머지 통화가 강세로 가야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의 흐름이 중요하고 그 상대편에 있는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건 좀 걱정스러웠었다. 그런데 적어도 어제부로는 밤사이에 보면은 엔화가 좀 더 강세로 좀 네. 돌아섰던 거. 이런 측면은 역시 이것이 일시적인 거였지 강달러 기조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달러 지수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7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던 이제 소위 말하는 소위 금태환이 불태환으로 바뀌면서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그 이후로 달러 지수를 구성하는 데 중에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스위스 프랑이나 유럽 유로는 강세를 보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서 달러 지수는 한 달 동안 사실은 약보합이었어요. 세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 가니까 혹시 달러 강달러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었고 일본 엔화가 거의 이 대부분을 끌어올렸던 거다. 이렇게 보신다면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은 다시 달러 약세 방향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건 좀 다행스러운데 다만 걱정은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엔캐리 청산에 대한 걱정. 왜냐하면 너무 과하게 엔화가 약세로 갔었는데 지금 미일 금리 차는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것이 혹시로 엔화가 좀 더 강세가 너무 가파르게 가면은 그러면 이거 좀 문제 아니냐? 근데 그럴 만한 여력이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다음 주에 있는 BOJ가 중요한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물가가 너무 높아서 사실은 이번에 자민당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이 너무 정책을 이제 그 사이에 했던 게 잘 돼 갖고 항상 지금 마이너스 여기가 대표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네네. 걱정되는 나라였는데 최근 한 38개월 동안 3%를 넘어서고 있어요. 계속 2% 이상. 근데 이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내 임금 올라가는 거, 내 월급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물가 너무 세. 네. 쌀값이 2배가 올랐어. 이게 말이 돼? 뭐 이러면서 사실은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 지금 일본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오히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거. 이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작년 7월에 봤던 엔캐리 청산의 배경과 상당히 유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시다는 상당히 지금 외줄타기는 잘하고 있어서 적어도 한 1년 정도 이상은 현재의 기조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좀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센트도 걱정돼서 사실은 그 목요일 날 일본으로 날아갔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 짚어주셨었는데 네네. 네. 재정 건전성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중시한다라는 평을 받는 이시바 총리가 패배했어도 총리직은 유지하겠다 뭐 이런 뜻을 밝힌 영향으로 풀이가 되면서 일본 엔화도 그렇고요. 강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8 밑으로 좀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다. 어제 밤까지의 흐름입니다. 작년 이제 우리 여름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 그 레벨 때하고 비교하면 아직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거죠, 대표님?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방향성인 거죠. 네. 지금 작년에는 어제 그 차트가 그러니까 어제 네네. 기억을 해 보시면 통상적으로 금리 차가 축소되면은 딱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버티다가 그러니까 엔화 약세 베팅을 심하게 하다가 일본 은행이 아니야 우리는 금리 올릴 거야 이러면서 그냥 확 돌아선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다만 그때와 다른 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엔화 약세 배팅 포지션보다 엔화 강세 배팅 포지션이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이 이게 소위 그 발작을 네. 일으킬 가능성은 낮아졌긴 하는데 오히려 큰 긴 호흡으로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일본의 해외 전 세계 넘버원 채권국이잖아요. 특히 미국에 많이 유럽에 나가 있는데
굳이 그 일본에 이렇게 장기 금리가 높으면 내가 해외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 갖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 점점 조성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일본의 물가를 보면은 일본의 장기 금리 수준이 타당하다, 더 올라가도 되겠다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긴 호흡에서는 일본발 유동성 장세의 그런 장기 그 흐름이 이제는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원전주 주가, 우라늄 가격 요거 좀 봐주세요. 원전 좀 뜨겁잖아요. 핫한데. 맞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그 누가 그러던데 지금 조방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지금 조가. 예, 네. 뭐 그러니까 금값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조선 방산 원자력. 근데 그 조선과 방산은 실적이 정말 좋죠. 근데 그러니까 소위 그 원자력은 솔직히 연초 이후에 웬만하면 다 2배 이상, 뭐 많이 4배 이렇게들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엄청 빨리 가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실적에 어찌 보면 가늠자를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저도 고민을 해보다가 기본적으로 원전이 돌아가려면 그 재료가 되는 우라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라늄 가격하고 이 원전 ETF 주가하고는 큰 방향에서는 방향성이 같은데 누가 먼저 가느냐의 순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가가 먼저 가, 어떨 때는 우라늄 가격이 먼저 가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원전 주가 이게 글로벌 X 우라늄 ETF인데 여기 안에는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원자력 관련된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주가는 계속 우상향이에요. 지금 파란색인데 보시는데 지금 우라늄 가격이 최근에 이제 뒤따라가다가 다시 꺾여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우라늄 가격이 너무 보수익이 다시 따라가든가 아니면은 시차를 두고 주가가 좀 너무 과하게 간 거 아니야? 그리고 따라 내려오든가. 과거의 흐름을 놓고 보면 그랬었다라는 거를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뭐 당연히 지금 원자력에 대한 장밋빛 그다음에 뭐 SMR 또 그 트럼프의 그러한 행정 명령 뭐 이런 것 모든 흐름은 되게 좋은데 상당히 이것이 장기 프로젝트인 거에 비해서 주가가 이거를 너무 단계 땡겨 갖고 빠르게 끌어올렸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부터는 우라늄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너무 과했다 싶은 쪽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것을 신호가 나타난 것이 양쪽의 그 괴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2050년까지 원전 4배로 확대한다. 뭐 이런 목표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 원전의 뭐랄까요? 굉장히 호재가 좀 많은 뉴스가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라늄 가격을 보면 좀 격차가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투자 아이디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본부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